한국사 편지 2권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자, 우리 소연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고려 청자를 보고 자존심이 강한 중국 사람이 이를 칭찬했다고 나오는데 만약 네가 고려 청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나는 뿌듯하고 뭔가 앞으로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원동력 같은 걸 얻을 것 같아. 다해, 또 뿌듯하고 더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 하연이, 나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은호, 나도 뿌듯하고 뭔가 고려청자에 대한 어,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아. 됐어요. 자, 지금 소연이가 고려 청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하면 고려를 대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소연이가 말했던 고려 청자입니다. 그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려 청자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순수한 기술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 거기 고려청자 얘기 나오는 게 어디야? 163쪽이야. 163쪽. 그렇지. 자, 천하제일 고려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청자가 원래는 어느 나라? 중국? 중국의 그 당시의 나라는 무슨 나라? 송나라. 송나라. 송나라에 원래 청자가 있어서 그 청자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부분들이 어디 나오냐면 165쪽에 나오는데 어, 특히 우리나라의 청자가 무슨 청자? 고려청자. 165쪽. 청자? 음, 165쪽. 164쪽 마지막 줄부터 165쪽.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 무슨 청자? 임금 청자? 상감청자, 상감청자. 송나라 청자나 고려 청자나 청자 자체는 같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 거,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한 것이 바로 뭐? 상감청자. 그럼 상감청자가 뭐냐? 뭐라는 거야? 몇 페이지예요? 165쪽. 165쪽. 뼈와 성격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물질로 무늬를 넣는 기법. 그렇지. 지금 상감은 보통 재료와 성질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물질을 무늬로 넣는 기법. 이것이 바로 상감 기법이라는 건데, 그 상감 기법이 따로 있었어. 그리고 청자가 따로 있었어. 이 두 가지를 뭐 한 거야? 융합한 거야. 이게 바로 뭐? 상감 청자라는 거야. 그 상감이라는 것은 원래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물질로 무늬를 넣는 거. 그래서 보통 무늬는 어떻게 만들어? 무늬는 그 전까지는 청자에다가 무늬를 하려면 겉에다가 예를 들면 색칠했다는 거야.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근데 상감청자는 그게 아니라 도자기를 만들 때부터 그 조각을 해. 그리고 거기에 다른 흙을 채워 넣어. 그리고 구워. 그러면 그 상감 기법에 의한 고려 청자의 무늬가 새겨지더라는 거야. 그 부분의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상감 청자가 상당히 크게 인기를 끈 높이 평가받는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좋은 얘기 아니야.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어주려고 그냥 하는 얘기야. 끔찍한 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문신하는 거 알아? 문신? 네. 문신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근데 문신 같은 거 할 때 무슨 먹물인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잖아. 아니야? 몰라? 문신하는 거? 말도 안 하니까 쌤이 뭐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알아, 몰라, 문신하는 모르겠어요. 거. 어? 모르겠어요. 선생님 문신 안 해봐서 모르는데, 문신할 때 뭐 이렇게 잉크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거래. 근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상감 문신 기법이다라고 하면 여기 자기가 살 패는데 다른 뭐 다른 인종의 살을 집어 넣어서 뭐 문신을 한다던가 이런 게 보면 상감 문신 기법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상감 기법이라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163쪽 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름이 뭐래? 주전자와 받침 합탁장? 163쪽에 어떻게 나와? 근데 뭐 책이 다른가? 쌤 책은 저는 106, 이거 아니야? 저는 164쪽에는 선산 대립도 나오고, 어. 141쪽에 청자 나와요. 그렇구나. 책이 다르구나. 지금 다 버전이. 쌤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음. 여기. 자, 그래서 그래, 이 다르면 할 수 없다. 잠깐만. 제일 유명한 청자 중에 하나가 요거야. 혹시 요 음. 책 네. 국보 제68호고 이게 청자상감, 상감청자 중에 운항문 매병이라는 건데 매병이라는 게 여기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이 넓고 여기 허리 부분은 잘룩한 이걸 보고 매병이라 불러. 이런 건 다 매병이라 부르거든. 그다음에 운항문이라는 거는 운학, 운이 구름 자야. 항의 새학자 학. 그래서 구름의 항이 지금 날고 있는 모습을 무늬로 새긴 이런 매병이라고 해서 요거를 청자상감 문학문 매병이라고 부른다. 또는 요거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요거 본 적 있어? 음. 우리 책에도 나오지. 요거 이름이 뭐래? 네. 청자 수각칠부 문의향록 이게 향로야, 향로. 향로가 뭔지는 알아? 향로. 뽑히는 거. 향 피우는 거. 향 피울 때 쓰는 게 이 향로야. 근데 이게 후각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거 보여? 네.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이런 기법을 투각이라고 그래. 칠보문이 이게 칠보문이야. 칠보문이. 그래서 청자인데 이거 투각, 칠보문이 향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야 고려 청자 중에 대표적인 그런 청자들이고 이런 청자들이 아주 그 고려를 대표하는 그러한 물품이고 요것들이 해외로 수출됐던 그러한 품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 청자가 고려 청자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고려 청자는 누가 만들었나라고 해서 여기 선생님 책으로는 164쪽인데 여러분 책으로는 아까 그 청자들 나와 있는 거 뒤쪽 같아. 어디서 만들었대? 소에서 소에서 만들었대. 소. 그럼 소라는 것은 뭐래? 소라는 게 뭐래?
소에서 태어난 고려의 예술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소하고 항하고 부곡, 항소 부곡이라는 것이 뭐래? 특별 행정구역이 특별 행정구역. 우리 행정구역이 지금 보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뭐 서구, 그다음에 뭐 둔산동, 뭐 전민동, 뭐 무슨 동 이렇게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잖아. 반석동이 동이 있잖아. 그런 구역이 있듯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행정구역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 행정구역이라고 특별히 뭘 한 그런 행정구역을 특별 행정구역으로 하는데 특별히 항이나 소나 부곡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특별 공단 지역 있거든. 어디를 이렇게 공업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 데가 있어. 석유화학공업단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 향과 소와 부곡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청자가 발달한 지역은 어디? 어디 어때? 전라도 강진과 부안? 그렇지. 전라도 강진과 부안. 전라도 강진. 강진은 전라남도에 있고 부안은 아마 전라북도에 있는데 아, 그곳이 도자기를 생산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여기가 강진이야, 강진. 강진은 우리나라 보면 되게 남쪽에 남쪽. 여기가 강진이야, 강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바다랑 가까워서 배로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수도가 어디?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 해경. 해성 애경. 지금은 개성이라 불러. 근데 여기 이렇게 강으로 들어가는 게 예성강. 이렇게 들어가는 요 개성.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 시도인데 이렇게 주로 이 백기를 이렇게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강진이고 부안은 여기 전북 전라북도거든. 부안이 어딘가? 전북 부안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부안을 못 찾겠네. 부안 군이 따로 있는데 너무 지도가 자세해서 잠깐만. 부안. 여기가 부안군입니다. 전북 부안군. 여기 더 가깝지. 아까 강진은 여기였고, 강진은 여기였고, 강진 이 정도 됐고, 부안은 여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개성으로 가는, 그런 것이 여기가 이제 옛날, 고려 청자를, 만들던 그러한 생산 지역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다 해상교통이 편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고려 청자의 명맥 그런 기술이 끊겨 중간에. 왜? 언제 끊겨? 이 책엔 안 나왔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청자 기술이 이렇게 끊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고려에는 청자가 유명하고 그 청자가 아주 값비싸서 주로 고려의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즐겼던 것들이 고려 청자예요. 반면에 조선은 청자가 유명하지 않고 뭐가 유명해? 알아? 비단? 어? 비단? 조선 비단? 비단은 늘 중국이 유명했고 고려 청자 도자기 중에 고려는 청자인데 조선은 뭐가 유명하다고? 백자. 조선 백자. 이런 거 하야 백자.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백자가 이렇게 유명했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백자에다 이제 청화무늬를 새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고려 청자 조선 백자가 유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려가 됐던 조선이 되었건 도자기가 그 당시 명품이었어요. 그 이 조선의 도자기를 일본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했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뭐였어? 조선시대 때? 일본이 일으킨 일제강점기. 나중에 나중이고 근대 이후에고 조선시대 때 일본이 일으킨 전쟁 15세기에 16세기 15세기야 16세기야 16세기인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그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러. 왜 도자기 전쟁을 부르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많이 가져갔어. 도자기만 가져간 게 아니라 누구도 데려갔어? 도공. 도공이 뭐야?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도자기 만든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 납치가 다 데려갔어. 그 바람에 일본 도자기는 엄청나게 발달해 그 이후로. 반면에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그 이후에 맥이 많이 끊겨.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여행 가잖아? 그러면 궁궐 이런 데 도자기 컬렉션이 있어. 근데 거의 한국 도자기는 없어. 대부분 그 도자기 컬렉션에는 중국 도자기나 일본 도자기가 많이 전시돼. 근데 일본 도자기 이렇게 발달한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던 임진왜란 당시에 도자기도 많이 뺏어갔고 그 도자기를 만든 도공들도 많이 데려다가 그 후손들이 지금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역사가 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지금 보니까 고려의 자랑으로서 제일 처음에 고려 청자를 설명하고 있고 또 고려의 자랑이 뭐가 있다는 거야? 세계적인 자랑이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챕터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왔지. 일만고상병? 그렇지. 팔만대장경. 자, 팔만대장경이 뭐야? 왜 팔만대장경이야? 팔만대장경. 자, 여기 해인사에 보장되어 있는 게 요거 하나하나가 나무 목판이야. 나무 목판인데 요게 몇 개라고? 그런 게? 8만 개, 8만 개 이상이니까 8만 대장경. 이게 만약에 9만 개수면 9만 대장경이라 부를 뻔했어. 이 목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긴 거야. 하나하나. 이 글 내용이 다 뭐야? 무슨 글을 새긴 거야? 저에게 도움을 달라는 내용? 뭐라고?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을 새긴, 뭘 새긴 거냐고. 8만 대장경. 이 판에다가. 불교? 라는 사연. 경전. 불교 경전. 불교 경전을 새긴 거야. 자, 불교 경전 하면 여러분 우리 은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봐? 교회 가면 은우야 성경? 성경책 보잖아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화상하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 몇 권 은우야? 구약 성경이 몇 권이야? 12권? 구약 성경 12권이야? 어제 은우 바꿨어? 구약 성경 30 몇 권? 36권. 36권? 36권이야? 37권이야? 39권이야?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구약성경 있고, 19권 아니에요? 39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디도서, 뭐 빌립보서 등등 해갖고, 데살로니가전서 쭉 해가지고, 신약성경이 27권인가? 그래서 합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 66권에다 플러스 외경해가지고 몇 권 더 있어. 어쨌든, 그런 것처럼 기독교만 그렇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여러 경전이 있어. 뭐 쌤이 불교를 잘 몰라가지고 어, 불교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뭐 반야심경이라는 것도 있고 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이런 식으로 여러 경전이 있어.
그 경전 일체를 다 뭐 한 거야? 나무판에다 새긴 거야. 글자로. 왜 그럼 나무판을 글자로 새겼을까? 찍어내려고? 찍어내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붓글씨로 일일이 다 써야 돼. 그 일일이 다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하나 다 만든다니까. 근데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새겨놓고 거기다가 먹물을 바른 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찍어내면 목판 하나만 만들면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 근데 그 목판이 바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인사 장경각이라는 곳에 이 팔만대생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꼭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이 뭐야? 그 약 1000년 이상 가까이 그것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거야. 그것들이 너무나 놀랍더라. 그래서 이제 해인사 팔만대생경이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팔만대생경을 왜 만들었다는 거야? 팔만대생경을 왜 만들었대? 부처의 가호를 받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에 그렇지. 그러면 왜 무슨 위기가 있었어, 그 당시? 몽골의 침입 때, 맞습니다. 몽골 알아? 네, 중국 위에 있는 나라 몽골. 몽골이 있었는데 그 몽골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당시였어. 그 몽골이 바로 조선을 쳐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요. 어디로? 어디로 도망갔어? 강화도,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 강화도 알아? 음, 너네 그 현대차 박사 이런데 강화도로 가는 학교도 있을 텐데. 자, 강화도가 여기. 아까 이 개성이 여기야. 개성. 지금 북한 땅인데 북한이 개성 여기고 강화도가 여기야. 개성과 강화도는 아주 가깝지. 근데 이게 뭐,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강우, 어? 강우, 바다. 바다가 있어. 음, 그래서 강화도에 오려면 이 바다로 여기를 건너야 돼. 그런데 몽골을 보면 여기가 몽골. 여기가 몽골이. 몽골은 바다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바다가 아예 없어. 얘들은 말 타고 달리면 싸우는 건 아주 최고 잘해. 그런데 바다 싸움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여기를 다 우리나라를 짓밟아. 어? 근데 이 임금이 바로 여기 어디로? 여기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여기를 대피한 거야. 근데 여기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못 오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원래 왕의 생각은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몽골군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구하러 와? 네, 아니야. 다 얻어터렸어. 거의 다. 저기 충주 무슨 충주성하고 천인성성 이런 데서 김윤우 장군이 승리한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얻어터지고 뭐 경주도 다 짓밟히고 그랬던 아주 솔직하게 어려웠던 어떤 그런 시기였던 얘기. 그럴 때 우리 힘 갖고는 도저히 저 몽골군을 물리칠 수 없으니 우리가 부처님께 뭐 하자? 기도를 필자, 하자. 기적을 빌자. 근데 그냥 빌면 안 되겠으니까 뭔가 정성을 보이자. 라고 하면서 그때 목판에다가 하나하나 글자를 써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팔만 팔만, 대장경이에요. 원래는 그 앞에 초조 대장경이라는 것도 있었어. 근데 그게 전쟁통이나 뭐 이런 때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팔만 대장경을 제작했고 그 팔만 대장경이 어쨌든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쇄술과 관련돼서 또 고려의 팔만 대장경 말고 진짜 큰 자랑이 있어.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상들의 인쇄술에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몇 쪽인지 모르겠네. 이 책은 166쪽이고 차례 보고 한번 보면 돼. 차례 보고서 그 주상들 고려 사람들이 마음이 담긴 팔만대장과 상강천자 돼 있고 그 밑에 부분에 작은 제목으로 주상들의 인쇄술 돼 있을 거야. 이게 몇 쪽이야, 여러분들 책이? 잘 갖고 있는 책이. 142쪽. 그러면 거기 읽어보고서 이 당시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어. 팔만대장 부분보다 역사적으로는 그 고인쇄 이게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있어. 뭐, 목판? 어? 아니야. 못판 말고 아까 못판 얘기했고 금속 활자, 아니, 활판?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거야. 목판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새겨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게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차서현하고 이제 글자를 새겨놨어. 근데 만약에 차서현이 아니라 나는 차주현을 이름을 새로 저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속 활자로 만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영, 니은, 디귿 무슨 이게 아야어 글자 갖고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여러 글자 만드는 거 그런 놀이 해봤어? 그렇게 그 것만 있으면 글자 그만 있으면 그거 조립해갖고 여러 글자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 금속활자가 바로 그러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그 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속활자의 인쇄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걸 증명하는데 그때 최초로 금속활자를 찍어서 만든 그 책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보관된 것 중에 금속활자로 찍은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바로 뭐다? 그 책 이름이 직지심경? 직지 심채요 뭐라고? 직지 직지? 심채요절 요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직지 심채요절 여러분들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청주 거기 가면 이 직지 심채요절을 직접 여러분들이 복제품이지만 볼 수가 있고 이 직지 심채요절 인 것들을 을 줄여서 보통 두 글자로 그냥 뭐라 그래? 직지라고 그래 직지 직지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목판 나무를 조각해서 인쇄한 것들 중에서도 인쇄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 있어. 들어봤어 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응? 못 들어봤어? 응. 그게 바로 누구야? 뭐라고? 무거정왕 대다리니경. 무구정광 대다란경이라고 하는 요거 무구정광 대다란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경전 중에 한 가지이고 요게 아마 서울박물관인가 어떤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구정광 대다란경은 아까 목판 한 다음에 목판이 남아 있는 게 아니야. 팔만대장경은 목판이 남아 있는 거고 이 무구정광 대다란경은 그 목판을 찍은 그 종이 찍은 그 책이 남아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우정과 대다란경이다라는. 했니? 응. 지금 팔자와 관련돼서 세 가지 얘기했어. 책에 나온 거. 하나, 온 나라의 심리학을 문신님께 기도하면서 만든 목판이 뭐라고? 팔문대장경. 그럼 다른 말로는 해인 장경판이라고 불러. 왜냐면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8만 장에서 8만 장이 넘기 때문에 8만 장이라고 불렀다. 자, 또 두 번째 뭐 얘기했어? 인쇄술 관련해서. 8만 장은 다음에 뭐 얘기했어? 조금 아까.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 직지? 심체요절?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본, 인쇄물, 이걸 뭐라고? 무구, 무구정강 대, 대다라니경. 어려워. 무구, 정광, 대다란경이라는 그러한 경전도 이세 가지 여러분들이 인쇄술과 관련해서 기억하면 되고, 고려의 인쇄술이 당시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앞서가는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려청자 얘기를 한 김에 우리가 여기가 며칠동가 고려 사람들의 마음을 담긴 팔만대장경과 청자라는 챕터를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였지? 은호? 은호하고 푸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릉이 들어온 거 맞아? 푸릉아? 은호 하겠습니다. 너네가 화면도 꺼놓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 자, 은호 진행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못 만들어. 아까 은호가 지금 못 만들었다 했구나. 근데 그 뭐라고 했어? 다혜가 2등이었던 거지 그러면. 다혜하고 푸릉이 하겠습니다. 다혜. 오늘은 이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점이 뭐야? 나는 문익점이 모카씨를 가져올 때 보다에 넣어가지고 가져온 줄 알았는데 모카씨를 주머니에 넣고 왔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어. 은우?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해줘.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점이 뭐야? 어, 좀만 생각해 볼게. 소연? 나는 그 고려 청자가 그냥 처음에 그냥 고려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중국이 원래였고 이제 고려 송나라가 원래였고 고려가 그걸 가져와서 좀 어쨌든 송나라가 더 먼저라는 게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어. 푸른? 이 책을 읽고 조선시대에는 남녀를 차별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새로 알았어. 진행해. 저요? 다혜가 진행하라고. 다혜야 진행하라고 진행. 은우? 나도 소연이처럼 송나라가 그, 그 고려 청자의 원래 원조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 서연? 나는 궁예가 쓰고 있는 안대 같은 게 그냥 쓰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유모가 밑에서 잡다가 실수로 눈을 찌르고 눈이 멀어가지고 안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 다혜가 다 했냐고. 다혜 마이크가 맨날 이렇게 잘 안 들려갖고 나중에 우리 이거 녹음 파일 쓰니 푸는데 그 뭐야 그 네이버 클로버 노트가 다혜 목소리하고 은호 목소리를 자꾸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지. 자, 지금 여기 보면 서현이가 말했던 궁예 얘기부터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예는 어떤 인물이야? 고려를 세운 아, 왕, 그렇지. 궁예가 세운 게 후고구려를 세웠고 나중에 이제 이른바 태봉이라는 국가를 그 나라를 바뀌기도 하는데 궁예는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쫓겨나? 소연아 뭐? 왕건? 왕건? 왕건한테 쫓겨나죠. 왕건한테. 그리고 그 왕건이 나중에 나라를 세운 나라가 고려. 어?
고려요. 고려. 그래서 고려의 태조. 첫 번째 임금을 태조로 부르는데 고려의 태조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 궁예가 원래 신라의 왕족이었었는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피신을 가다가 아까 서현이가 말한 대로 뭐 애를 이렇게 던졌는데 피신시키려고 밑에서 봤던 사람이 잘못 눈을 찔러서 이른바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애꾸눈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대라고 있는 것들이 궁예의 뭐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원래 그 전에 있던 나라는 뭐야? 후삼국시대 바로 전에 있던 나라는 신라.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였다. 삼국시대. 근데 어떤 사람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라고 불러듣는 사람도 있어. 왜? 왜?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가야. 가야까지 해서 사국시대라고 불러듣는 사람들인데 이 가야는 나중에 어디로 합쳐져? 신라. 신라랑 합쳐, 신라.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국시대 당시에 이걸 누가 통일했다는 거야? 왕건. 아?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왕건이야? 아, 어느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통일했어? 신라요. 신라가 통일해서 통일신라잖아. 그래서 그때 그 왕이 이제 이른바 문무왕이라고 문무왕 때 통일됩니다. 그 진흥왕의 아들 문무왕. 그래서 그 문무왕이 나중에 자기가 외적들을 시키겠다고 자기를 바다에다가 무덤을 만들라고 해서 여기 경주 앞바다에 간포 앞바다에 가면 문무대왕릉이라고 이렇게 바위로 된 그 바위 알아? 네. 문무대왕릉. 그 문무왕이 바로 신라 통일을 완성시킨 그런 왕이기도 해요. 어쨌든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그 통일신라가 세월이 쭉 지나면서 관리들이 귀족들이 부패하고 지멋대로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지방의 호족들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들어 또 자기 세력을 넓혀가 또 자기가 막 왕국을 세워 그게 후백제의 누구? 후백제에서 누가 세웠어? 저는 견훤 견훤이 후백제에서 세우고 바로 음, 후고구려를 세운 건 궁예. 궁예였어. 근데 그 궁예가 이른바 뭐 이 책에 따르면 뭐 보통 정설로는 포악해서 그래서 하도 이제 학정 정치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남을 괴롭히니까 그 궁예를 내쫓고 바로 누가 왕이 돼? 왕. 태조 왕건. 왕건이 왕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궁예를 내쫓고 이 왕건이 삼국을 그 후백제를 물리치고 신라까지 끌어들여서 결국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고려 태조가 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그 큰 틀의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어야 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남녀 차별을 많이 받았다. 남녀 차별이 심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옛날이 주로 무슨 시대라는 거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나 남녀 차별이 심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남녀 칠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세, 7살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부동석, 동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조선시대 어른들이 봤을 때 여러분 학교 보면 지금 난리가 날 거야. 어디 남자 여자가 한 교실에 같이 공부하냐.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랬더라고. 남녀 칠세 부동석.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뭐 이런 그 성리학에 있는 내용들 중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뭐하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구별된다. 다르다. 한 일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지금 우리들이 봤을 때는 성차별적 요소가 강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제사는 누구만 지내? 여자?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 남자. 이러면 식을 준비했었고. 제사는 누가 지냈어? 남자들이. 제사는 남자들이, 여자들은 배제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상속. 부모님이 죽으면 재산을 물려주는 거 주로 누구한테 물려줘? 아들.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주로 많이 물렸던 거. 또 딸들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잘 나눠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시대 때는? 고려 시대 때는 성평등이 오히려 발달했다고 얘기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아까 조선과 대비되는 점이 뭐 있었어? 고려 때는 유산 상속을 아들들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준다? 딸, 딸들도 제사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있다. 이런 점들이 그나마 조선보다는 오히려 남녀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네. 우리가 보통 남녀가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조선 중후기 이후의 어떤 그런 일들이지 그 전에는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평등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 말에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여기 책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아까 누가 관심 가졌다는 문익점. 문익점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관심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문익점이 왜 중요한 인물이에요? 국화씨 가져가가지고 그 옷을 음, 당시에 뭐 그것도 문익점 당시에 그 온나라였나 뭐 그럴 거야. 거기에서는 목화가 재배가 됐었는데 목화 재배가 왜 중요해? 목화가 옷을, 어? 따뜻하게 옷을 입으려고. 그렇지 목화 갖고 목화 솜을 만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실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목화 솜이 들어간 옷, 목화 솜이 들어간 이불이 따뜻한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 근데 목화의 어떤 그런 발명으로 인해서 개발로 인해서 목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드디어 사람들의 의생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 이불 덮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이게 설이 나뉘어. 엄격하게 중국에서 목화 수출을 금지했다. 그래서 요 문익점이 몰래 훔쳐 들어온 거다라는 썰이 보통 널리 알려진 썰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그렇게까지 단속 안 했다. 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문익점의 업적은 갖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키운 거. 근데 그 목화씨를 빼내는 게 중요한데 목화씨를 빼낸 거. 그냥 그걸 갖고 씨를 자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시키는데 앞 초반기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익점이 오히려 이렇게 유명한 이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익점 말고 이게 보면 한 사람 더 나와 있어 같이. 누구? 제목 자체가 목화씨와 화약이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몇 쪽부터냐? 207쪽부터 그 전부터 205 선생님 책으로는 205쪽부터네. 음. 여기 나오는 거. 자, 누가 유명한 인물이야? 최무선이요? 응? 다른 누구? 최무선이요? 그렇지, 최무선. 왜 최무선이 유명한 인물이야? 화약을 만들어서? 뭐라고? 화약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 그렇지. 근데 그 화약도 최무선이 발명한 게 아니야. 화약은 원래 어디 있었어? 화약을 원래 쓰던 나라는 어디? 원나라는 알았어요. 원나라. 아까 그 몽골족이 쳐들어왔고 그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원나라야, 원나라.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부마국. 부마국은 뭐냐면 원나라 공주와 우리나라 왕자가 결혼하는 거야. 그럼 사위. 원나라 왕 입장에 사위. 그럼 이 사람들이 원나라가 살다가
온 나라에서 애 낳고 온 나라에서 교육받다가 고려의 왕이 없으면 그 온 나라에서 왕을 보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 나라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았던 어떤 그런 시기에 원나라 사람을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드디어 최구선이 마침내 화약 만드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화약만 있어갖고는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걸 화포에 넣어서 통에 넣어서 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화포 제작을 의뢰를 했고 또 화포 도감을 설치했고 이런데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다?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라고? 최무선. 최무선이다. 최무선. 그 최무선의 화포도감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할 얘기 다 했나? 아까 앞에 나온 얘기? 빠뜨린 거 있으면 응. 지금 얘기 다 했어? 네. 다음 사람이 푸른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손변이라면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딸만 재산을 갖게 했을 거야? 아니면은 둘 다 반씩 나눠주려고 했을 거야? 다 해. 이게 반씩 나눠 보냈을 거예요. 은호, 나는 좀만 더 생각해. 서연이, 나는 유언이어도 딸한테 다 물려주는 건 좀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줄 것 같아. 소연이. 나도 좀 불공평하다고 해서 최소한 반반은 아니더라도 둘 다 나눠줬을 것 같아. 은호, 또 반반씩 나눠줬을 거야. 나였어도 반반씩 나눠 가졌을 것 같아.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아까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상속도 아들들에게만 딸에게는 안 주고 그것도 이제 뭐 큰아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n분의 1인데 고려시대 때는 분명히 그 상속에 대해서 여자들도 상속권을 행사했었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시대가 조선시대에 비해서 남녀가 오히려 성평등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예로부터 막 그 남녀 차별을 하고 구분짓기라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역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다 했나? 음, 자, 이 책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거 있으면 그거부터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혜나 은호나 푸름이나 소연 중에 이 부분을 내가 다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분들 있으면 이게 소연이, 김소연 딱히 딱히 없. 없었던 것 같아. 너는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쌤이 여러 것도 모를 거야. 다 이해했다는 거니까. 다혜는 다혜야 가까이 대고 얘기하고 너는 왜 이렇게 안 들려?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너 지금 그 자리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다혜. 제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쌤 입 아파. 맨날 그 얘기하기 너한테. 은호는 경란도, 병난도? 네. 병난도 이야기. 왜 병난도가 왜? 되게 생소해가지고. 음, 푸르미는 저도 뭐라고? 저도 없어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은호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쌤이 물어보면 되겠네. 자, 병난도. 우리가 보통 이제 도가 붙으면 대부분 뭘 보고 도라고 그래? 심 보고 어? 그런 섬 같은 거요? 제주도 뭐 이렇게 하듯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병난도라고 돼 있어요. 개경으로 가는 물줄기에 있는 곳들 중에
그 벽난도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난도라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거기를 자유무역지대로 정해놨습니다. 거기서 와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벽난도의 당시에 송나라, 아까 중국 송나라 사람도 오고, 저기 아라비아 사람도, 아랍,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런 아랍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활발한 무역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왜 그럼 벽난도로 정했냐? 거기가 아까 바닷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었고, 대경과도 가까운 곳이었고, 그래서 그 벽난도를 이른바 자유무역지대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무역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려에 왔다 갔다는 걸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고려가 외국인들 듣기에는 뭐라고 들린 거야? 우리야? 코리아로 돼요. 원래 그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에서 출발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정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됐어요, 벽난도? 네, 그 벽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당시 고려가 얼마나 무역을 활발하게 했나, 대무역이 얼마나 활발히 진행된 나라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없다 그랬지? 소연이. 그러면 이 책에 보면 광종이 노비 안건법과 과거 제도라는 걸 실시해. 그걸 왜 실시했고 그게 어떤 제도야? 네?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과거 제도는 왜 실시했고 그게 어떤 제도냐? 광, 광종의 노비 광, 안건법과 과거 제도. 왜? 처음 들어봐? 소연아, 처음 네? 들어봐? 어? 네, 아니요. 이해 못하는 거 없다며? 그러면 네.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과거 제도는 왜 실시한 거야? 그 어떤 제도야? 인재를 뽑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호족들이 약간 권력을 너무 쥐고, 너무 귀족들은 그 공부를 못해도 좀 높은 신분을 가지니까, 그런 권력을 호족의 권력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무슨 제도인 거야? 지금 네가 말한 게. 너가 말한 게 무슨 제도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게 한 이유로 그 설치된 제도가 뭐야? 실시된 제도가. 과거제도요. 아? 과거제도요. 과거도 맞지. 지금 푸른이가 잘 얘기했어.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실시했는데 당시 쌍기라는 중국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여 신하로. 그래서 쌍기가 건의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과거 제도로 우수한 인재를 뽑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고려는 어떻게 했느냐? 소연이가 호족이야. 그럼 소연이가 우리 뭐 은호 너 뭐 해? 은호를 뭘 시킵시다 하고 추천을 해. 그러면 소연이의 추천을 받은 은호가 그 관직에 나가겠다. 자, 그럼 은호는 누구한테 고마워? 소연이. 소연 자기를 추천해준 소연이한테 고마워. 그럼 소연이에 되게 충성해야 돼. 푸르미가 관직에 나가고 싶어. 그러면 소연이의 추천을 받아야 돼. 그럼 당연히 푸르미는 누구 말을 잘 들어? 소연이. 소연이 말을 잘 들어. 그럼 소연이의 힘은 더 막강 파워, 더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연이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다? 과거 제도라는 거야. 그럼 왜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 소연이 힘이 약화될까? 귀족 마음대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못하니까. 그렇지. 소연이가 과거 시험 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 소연이한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차소연아. 궁금한. 안 고마워. 내 실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연이는 오히려 자기를 뽑아주면 왕이야, 왕. 왕한테 충성을 다하겠지. 이해가? 네. 과거제도 도대체 왜 실시를 그 당시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호족들의 어떤 그런 추천권을 뺏어버림으로써 신하들이 호족한테 쩔쩔매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 과거제도를 실시하니까, 그다음에 과거제도를 실시하면 좋은 점은 소연이가 은호를 추천했는데 사실 은호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네. 그때만 처음에. 근데 과거제도는 과거 시험을 봐보면 논술 시험에 지금 거야. 논술 시험을 봐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얼마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뽑아준 게 호족이 아니라 왕이니까 왕한테 충성을 다. 그러면서 왕권은 강화되고 호족들의 권력은 약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 과거제도의 실시. 또 아까 노비한 거 보면 뭐야? 그러면 다해. 네? 다해야 노비한 거 보면 뭐야? 과거제도 노비한 거 보면 실시했다고 했는데. 안다며 모르는 거 없다며 괜찮다며. 응 다해야. 은호. 노비가 응. 불법으로 그, 그 원래 양인이나 천민이었는데 응. 그 뭐 무슨 빚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양반을 노비로 응. 팔려고 그렇지. 그거를 그 노비가 진짜 네 노비인지 아닌지 뭐 하겠다는 거야? 검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노비가 아니면 해방시켜 주라는 거야. 그럼 그게 왜 왕권을 강화하는 게 되느냐? 지방 호족들의 힘은 노비를 많이 데리고 그 노비들이 일시켜가지고 수학령이 많아지면 그래서 큰 부자가 돼. 근데 노비 숫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일할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그렇죠. 부족하니까 생산력은 그만큼 떨어지고 이해가? 네. 그 부분들에서 노비가 그렇게 일기야. 또 만약에 이 사건이 벌어져. 그럼 그 집 노비들이 총칼 들고 뭐 등에 총이 없어도 칼 들고 곡괭이 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노비가 20명인데 그 노비가 진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된 노비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된 노비인지를 뭐 하자? 구별해 보자는 거야. 그 결과 만약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좀 풀려나서 보통 사람이 돼.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한테 고마울까? 훈련하게 해준 사람. 홀리주는 사람 누군데? 왕, 왕이지 왕. 왕이 그런 일을 실시했어. 왕한테 감사해. 자기가 뭐 일해서 월급 받았어. 그럼 그 중에 일부분을 뭘로 내? 세금, 세금으로 내. 그럼 그 세금 누구한테 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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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소연이는 여러 노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노비가 네 노비가 아니네. 이 노비가 네 노비가 아니네 하면서 몇 명이 빠져버려. 그러면 인원수가 확 줄겠지. 그러면 소연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힘들어진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노비 안건법을 실시함으로써 이 노비가 진짜 노비냐 아니냐 가려서 억울한 노비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노비 신세로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신분 해방시켜준 광종이 뭐 한 거고 고맙겠지 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비가 아니라 평민이 되면 일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겠지. 그럼 그 세금이 누구한테 가? 광종 임금권이 왕권이 가. 반면 호족들의 권리는 그만큼 그래 약하게 돼. 자기 마음대로 추천도 못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고 그 노비들 같은 경우에 풀렸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노비들은 유사시에는 그 사람의 사병 개인 군대로 쓰는데 노비 숫자가 줄어들면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호족들의 힘이 과거에 비해서 확 줄어들어 광종 때 그다가 광종이 죽어 그랬더니 그동안 참고했던 과거 제도와 노비 한국법 제도로 참고했던 요 호족들이 막 반격을 가요 그래서 그 다른 임금이 호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안을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제도로서 음서와 공음전 들어봤어? 음서와 공음전? 은호? 아니에요. 은호 음서와 공음전에 대해서 알아볼래?
은호야, 은호야, 다현은 음수와 공문 좀 알아볼라. 다혜야, 너 또 위치 못 찾고 있구나. 음수와 공문에 대해서 알아볼라. 왜 안 들리지 또? 소연이는? 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내용들 다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를 더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반기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서는 아까 과거 제도가 있어야 벼슬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 자기 자식도 실력 없으면 벼슬 못해. 근데 음서는 높은 귀족의 자녀들은 그냥 과거 제도 안 보고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음서 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음전은 원래는 관리가 되면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땅하고 땔감 얻었을 수 있는 산을 줘. 그럼 거기서 농사 지은 것과 땔감을 캐온 걸 갖고 이제 생활을 해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죽으면 그걸 반납해야 돼. 그런데 음서라는 제도는 높은 특권층 귀족들은 그 땅을 받은 거를 반납 안 하고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힘이 그 가문에게 커지게 만든 거야. 음서도 아까 과거 제도는 실력 없으면 떨어지잖아. 음서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음서 제도라고. 이런 공음전과 음서를 실시함으로써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들의 권력을 더 키우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왕과 신하들이 게 서로 대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관한 책. 요즘 우리 탄핵이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거라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다음 주에 책 그래서 제목을 까먹었네. 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 서연이 결심할 거 있지? 책 다 읽어. 그렇지. 책 다 잘 읽으시고 사실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체크하고 자꾸 보고 사실 머릿속에 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뭐 역사 시간에 힘들지 않을 거야.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